자, 그리고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또 조두대에 대한 강력한 신임을 또 보입니다. 자, 이제 나의 오른팔이 되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얼마만큼 또 조두대를 신임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 변천영 사건입니다. 1491년인 성종 22년 겨울, 명나라 황태자가 조만간 이 책봉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성종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진해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종 23년 봄에 진화정사에는 정괄, 부사에 변천영이 임명이 됩니다. 당시 조선의 부상되고, 그러니까 큰 상인들은 북경 무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기고 있었어요. 조선에서 북경으로 갈 때는 인삼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이익을 남겼고, 올 때는 또 뭐 비단이나 고급 약재를 가지고 와서 이익을 남겼지요. 자, 그런데 이 북경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신행렬에 합류를 해야 무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 사행이 결정이 되고 나면 조선을 대표하는 큰 이 부상대고들이 서로 격렬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부상대고가 고기지라는 인물이 있었고, 조복중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고기지는 정의왕후의 친척인 이 윤씨 가문에 줄을 댄 부상대고였고요. 그리고 조복중은 말씀드린 대로 조두대의 조카였죠. 그러니까 진화부사에 임명된 변천영은 처음에 누구를 데려갈까 하다가 이 조기지의 아버지 고륜양을 수행군관으로 데려간다라는 명목으로 이 사신행렬에 합류를 시켜요. 장사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관으로 사신을 호위하는 수행군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고기지의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돈과 인맥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싸, 나 이제 가기만 하면 이제 큰 돈 벌어 하면서 뭔가 기대에 차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를 조복중에게 내어주라는 명이 내려와요. 조복중으로 교체가 돼요. 아니, 고기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하며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복중이 나보다 더 많은 뇌물을 썼거나 아니면 또 이 고모인 조두대의 입김이 작용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결국은 조복중을 찾아가서 따졌고, 이게 싸움이 커지니까 결국은 사헌부에 적발이 돼서 정치 문제로 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헌부에서 이 변천영, 고기지, 조복중을 다 잡아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백성들 사이에는 그래 봤자, 그러니까 조복중 잡아봤자 분명 벌을 받지 않을 거고 엉뚱한 나무들만 화를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그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3사에서는 조복중의 배우인 조두대도 함께 조사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여론의 예상대로 조두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이 진화부사 변천영은 당연히 이제 북경에 따라가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패가망신하게 되는데, 조복중은 그대로 풀려났을 뿐 아니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또 잘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두대의 영향력은 살아있다, 막강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인가요? 또 다른 일도 일어납니다. 1493년인 성종 23년 9월 3일 이 사간원 관리 그 일행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원래 지나가면 통행을 좀 통제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두대의 여동생이 조말떡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조말떡이 막 급하게 그 일행이 말을 달려오고는 막 길을 비키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유승조의 노비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쪽 노비가 일이 커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피해 갔는데, 돌을 던져서 유승조의 노비가 피가 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가 얼마 뒤에 조두대의 집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있던 그 남녀 하인들이 막 나오더니 유승조의 노비를 그대로 붙잡아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에 마구 구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유승조의 그 노비를 길가에 버려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길을 막았어? 뭐 이런 거였어요. 너무 억울했던 유승조가 성종에게 이를 알리면서 조말떡을 처벌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런데 성종이 이들이 서로 싸운 것인지 아니면 조말떡이 이 유승조를 능욕하려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 능욕한 게 아니고 니네 둘이 서로 싸운 거지 쌍방과실이지 하면서 쌍방과실로 그냥 판결을 내려버려요. 자, 그러자 대간들이 이 조말떡이 언니인 조두대의 권세를 믿고 유승조를 능욕한 게 맞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냐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라고 또 말씀을 올렸고 성종은 그래 내가 좀 과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판결을 했으니까 다시 판결을 할 순 없어 하면서 이 사건이 또 무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조두대는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총애하는 상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묻어버린 거죠. 이렇게 앞서 말한 이 변천형 사건이나 지금 여동생 사건은 모두 다 성종 23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때인데 그럼에도 조두대의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수대비는 이 조두대의 총명함을 굉장히 총애를 해서 자신의 또 측근으로 중용을 하게 되죠. 인수대비는 한문 실력도 뛰어나고 식견도 높은 여성 지식인인데요. 그래서 부녀자들을 위한 교육서인 내훈을 쓰게 되죠.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 조선 땅에는 두 부류의 여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식과 능력을 갖춰서 남자를 선도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이 때리고 또 꾸짖더라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서 감히 말대꾸 따위를 하지 않는 지극히 순종적인 여성이 있다. 이렇게 딱 두 갈래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학식과 능력을 갖춰서 남자를 선도하는 이는 바로 나 자신 인수대비가 모델인 거고요. 그리고 남편이 때리더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돼의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며느리에게 갖다 댑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이 쓴 내훈을 읽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 윤씨를 핍박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인수대비의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결국은 며느리를 폐위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또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 조선 역사상 가장 미친 왕 연산군을 탄생시키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훈의 발문을 쓴 이가 바로 조두대예요. 신이 가만히 살펴보니 역대 어진 왕비는 시부모를 부지런히 섬겨 인효의 덕을 다했고 자식을 엄히 키워 국사의 경사를 이룬 자가 많았지만 직접 교훈서를 지어 훈계하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인수대비를 칭찬하는 글로 시작하는 발문인데요. 발문의 글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봐서 조두대의 학식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인수대비는 조두대뿐만 아니라 측근을 한 명 더 데리고 있었어요. 백어린이, 그러니까 백씨이고 이름이 어린이라는 여성을 가까이 뒀는데, 이 원래 백어린이는 이 문종이 세자이던 시절 세자빈 권씨의 여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 백씨는 또 굉장히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고, 세자빈 권씨가 훗날 경혜공주를 출산한 후에 이 총명한 백씨를 경혜공주의 유모로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계유정난 이후에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이 영모에 몰려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백씨가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백씨를 수양대군이 데리고 오게 되는데 백씨가 굉장히 총명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백씨를 큰아들 집에 주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인연으로 이 백씨는 훗날 또 성종이 될
이 자산군의 자을상군의 유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을 키워준 사람이 백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종은 백씨를 친어머니처럼 존중했다고 하고, 그런 이유로 훗날 인수대비가 될 수빈도 굉장히 백씨를 신임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성종이 즉위를 한 후에 이 백씨는 원래 유모니까 당연히 봉보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봉보부인 자격으로 입궁을 해서 인수대비의 측근이 된 겁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공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봉보부인 백씨의 조카딸을 첩으로 삼으면서 백씨 부부를 부모처럼 섬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순천 부사가 되어서는 계속 백씨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히 가선대부에 올라 호조판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씨의 아들이 장가를 들던 날은 이공이 백씨의 집안일을 하는 마치 늙은 종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다 비루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공은 내 이 권세와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아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안주 목사가 된 이후에는 더 부지런히 섬겨서 뇌물을 땅으로 나르고 바다로 날라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을 또 보면 정말 안타깝게 백씨도 뭔가 비리를 많이 저질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수대비 측근으로 알려지니까 줄을 대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 조두대만큼은 아니지만 인사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권력주문이 있었으니까 인사에 개입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이런 비리를 저질렀던 겁니다. 자, 다시 조두대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최고 권력자의 비호를 받으면서 비선궁녀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이 조두대, 이 두 대비의 비호 속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고, 조두대에 대한 예우는 연산군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연산군 1년에 연산군이 할머니 이제 인수대비를 잘 보필했던 조두대의 공을 기려서 조두대의 조카들이 천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쵸? 그러니까 속량을 해주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하들이 아니 될 일이옵니다 라고 외쳐서 이 일은 무산이 돼요. 조두대가 조금 더 살아있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또 얼마 뒤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일은 없었던 일로 되어버리는데, 자, 이렇게 사망을 하면서 그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나 했는데, 연산군 일기에 조두대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두대는 궁에게 오래 그러니까 궁궐에 오래 있어서 여러 조정을 섬김에 은총에 의지하여 음사를 마음껏 하여 왕후를 위태롭게 하고자 꾀하여, 여기서 말하는 왕후는 패비윤씨입니다. 왕후를 위태롭게 하고자 꾀하여 엄정에게 붙어서, 그러니까 이 성종의 후궁들을 뜻하는 말이죠. 엄정에게 붙어서 참소와 모함이 나날로 심하여 큰 변을 가져왔으니 그 죄악을 헤아리면 위로 종사에 관련됨이라. 이에 명하여 부간능지,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시체를 파낸 거예요. 파내서 능지처참을 하고 그 일가들은 다 곤장을 치고 재산을 정몰하라 라는 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던 집, 일가가 살던 집은 다 헐어서 연못을 만들고 돌을 세워서 그 죄악,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적게 해서 후세에 불계를 꾀하여 무리지어 악행하는 자를 경계하노라 라고 합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인 패비윤씨의 일을 알게 되면서 결국 갑자사화가 일어나서 피해 사륙을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를 옥죄며 죄인으로 만들었던 이 내훈의 발문을 쓰고, 또 어머니 윤씨가 패비되도록 뒤에서 조장을 한 것이 바로 조두대 너란 말인가 하면서 그녀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구간참시했던 것이죠. 자, 살아서는 재상을 능가하는
그런 권세를 누렸다는 조두대, 이렇게 사후에는 조용히 잠들지 못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조선의 비선궁녀 조두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